자, 우리 오늘 공부할 챕터의 이름은 Cell Membrane and Transport 챕터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텀들을 공부하고 가볼게요. 자, 첫 번째 텀. 하이드로 하면 워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알죠? 네. 네. 그리고 필릭 하면 좋아한다. 포빅 하면 싫어한다. 그래서 하이드로필릭 하면 물을 좋아한다. 하이드로필릭 하면 물을 좋아한다. 하이드로포빅 하면 물을 싫어한다. 하이드로포빅 하면 물을 싫어한다 라는 뜻이 있다. 또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폴라, 논폴라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폴라, 논폴라. 폴라라는 단어는 폴을 가지고 있는 거, 폴은 극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폴라라고 얘기하면 차지가 있다라는 뜻이고, 차지를 가지고 있는 파티클들은 누가 있냐? 첫째, 아이온. 둘째, 폴라 몰리큘이 있다. 첫 번째, 아이온에는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캣 아이온이 있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N 아이온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Na 플러스 소듐 아이온이죠. 얘는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어서 캣 아이온이고, 그 밑에 있는 Cl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어서 클로린 언 아이온,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되겠습니다. 또 폴라 몰리큘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a molecule with positive and negative charge. 예를 들면 우리 워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H2O. 제가 지금 워터 그림을 오른쪽에 그려놨죠. 옥시즌 하나와 하이드로젠 두 개를 그려놨고, 이 옥시즌은 하이드로젠과 서로 일렉트론을 하나씩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본드에 X자로 표시된 게 옥시즌의 일렉트론이고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하이드로젠의 일렉트론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옥시즌하고 하이드로젠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달라요. 자, 일렉트로네가티비티란 무엇인지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맨 밑에 줄에. 일렉트로네가티비티란 degree of attracting electron, 일렉트론을 잡아당기는 정도, 얼마나 일렉트론을 잘 잡아당기느냐 하는 게 일렉트로네가티비티입니다. 지금 보면 옥시즌하고 하이드로젠으로 이루어져 있는 워터 몰리큘이 있는데 누가 더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높을까요? 옥시즌일까요? 아니면 하이드로젠일까요? 옥시즌이 훨씬 더 하이드로젠보다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높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옥시즌이 일렉트론을 당겨와요. 자, 방금 봤죠? 일렉트론을 당겨왔습니다. 그러면 옥시즌 애톰은 partially 네거티브 해줘요. partially negative를 표시하려고 우리가 델타 마이너스라는 표시를 제가 옥시즌 왼쪽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을 가운데에다 쉐어하는 게 아니라 옥시즌 쪽으로 조금 뺏겼기 때문에 반대로 하이드로젠들은 partially positive 해줘요. partially positive를 표현하기 위해서 델타 플러스 표시를 하이드로젠 오른쪽에다가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죠. 그러면 이 워터 몰리큘을 멀리서 보면 왼쪽 즉 옥시즌이 있는 쪽은 partially negative해지게 보이고 오른쪽 즉 하이드로젠이 있는 쪽은 partially positive해지게 보입니다. 즉 몰리큘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몰리큘 안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즉 폴이 두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차지가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이폴이라고 불러요. 다이 두 개, 폴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다이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몰리큘을 폴라 몰리큘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넘어가서 논폴라 한번 봅시다. 논폴라는 폴라의 반대입니다. 차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들이 차지가 없냐? 첫 번째, 두 개의 애톰이 본드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이 애톰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제로인 경우, 예를 들면 Cl2 클로린은 Cl하고 Cl이 일렉트론을 쉐어하는데 Cl하고 Cl은 같은 종류의 애톰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같아요. 그러면 일렉트로네가티비티 디퍼런스가 없는 거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쉐어하고 있는 일렉트론이 한쪽으로 쏠릴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런 몰리큘을 논폴라 몰리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두 번째, due to symmetric structure, dipole effect is cancelled.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밑에 지금 제가 메테인을 하나 그려놨어요.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애톰이니까. 그러나 지금 그림을 보면 12시, 6시 방향
9시, 3시 방향에 각각 똑같은 종류의 애톰인 하이드로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일렉트론을 잡아당기는 어트랙션 힘이 다 같아요. 고로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다른다 한들 다이폴 이펙트, 즉 이 몰리큘을 다이폴로 만들 만한 효과는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스트럭처가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이런 몰리큘도 논폴라 몰리큘입니다. 왜냐하면 차지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넘어가서 자 그럼 우리가 폴라 논폴라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뭐냐, 제가 처음에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드로필릭은 물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하이드로필릭 서브스텐스들은 대부분 폴라 서브스텐스입니다. 즉 차지가 있어요. 반대로 하이드로포빅, 즉 물을 싫어하는 몰리큘들은 대체로 논폴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폴라 몰리큘들이 대부분 하이드로포빅이에요. 이해가 될까요?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리피드랑 포스포리피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먼저 리피드는 글리세롤하고 3개의 패티 애시드가 합쳐져서 만든 게 리피드였어요. 기억하고 있나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바이올로지컬 몰리큘 다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패티 애시드를 하나를 뽑고 그 자리에 포스페이트를 대신 집어넣으면 그게 포스포리피드였어요. 그쵸? 그래서 포스포리피드는 어떤 스트럭처냐면 이런 스트럭처를 가졌었는데 머리 쪽은 하이드로필릭, 꼬리들은 하이드로포빅 하다고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글리세롤 패티애시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글리세롤은 알코올이고 패티애시드는 칼복실릭 애시드예요. 그리고 이러한 패티애시드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saturated fatty acid, 나머지 하나는 unsaturated fatty acid예요. saturated fatty acid는 카본 더블 본드가 없는 하이드로카본, 즉 칼복실릭 애시드고 unsaturated fatty acid는 카본 더블 본드가 있는 칼복실릭 애시드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단에 있는 saturated fatty acid는 카본과 카본 사이에 그 어떤 카본도 더블 본드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 말하면 꼭 애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 제일 왼쪽에 옥시즌하고 카본하고 더블 본드 있는데요. 그거는 카본 더블 본드가 아니죠. 그렇죠? unsaturated fatty acid는 카본이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unsaturated fatty acid example은 카본 더블 본드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다른 종류의 unsaturated fatty acid들은 이 더블 본드가 2개, 3개, 4개, 5개일 수도 있어요. 즉 1개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2개의 saturated, unsaturated fatty acid들은 칼본 개수가 몇 개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근데 10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패티 애시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카본 개수가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As long as 맨 왼쪽에 보이는 COOH라고 하죠. 얘네들을 가지고 있으면 패티 애시드입니다. 됐죠? 네. 넘어가서 자, 이 챕터 이름이 뭐였냐 하면 이 챕터 이름이 셀 멤브레인이었어요. 그러면 셀 멤브레인이 뭔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셀 멤브레인은 요거였습니다. 애니멀 셀의 가장 바깥 부분 또는 플란트 셀에는 2번째 바깥 부분, 가장 바깥은 셀 월이었으니까. 그래서 셀 멤브레인은 셀을 만드는 스트럭처 이름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챕터에서 무엇을 배우냐? 첫 번째, 셀 멤브레인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애들이 셀 멤브레인을 만들고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하고 오뎅이 필요하고 고추장이 필요하고 뭐 설탕이 필요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셀 멤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료들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배울 거고 각기 재료들이 하는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떡볶이를 또 예를 든다면 떡볶이에서 고추장이 하는 역할은 매운맛을 내는 거고 설탕이 하는 역할은 단맛을 내는 거겠죠. 이와 같이 셀 멤브레인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냐, 왜 존재해야 되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셀 멤브레인이 중요한 이유부터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왜 하필이면 셀에 하고 많은 스트럭처 중에 셀 멤브레인만 하나의 토픽으로 뚝 띄어서 공부를 할까요?
그 어떤 챕터도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챕터가 없고요. 그 어떤 챕터도 셀월로만 이루어져 있는 챕터는 없는데 왜 굳이 우리는 셀 멤브레인만 하나의 챕터로 뚝 띄어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셀이 하는 역할이 셀 멤브레인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셀이 하는 일이 뭐죠? 셀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메타볼리즘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팬크리에이즈에 있는 셀은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고 티어 글란드에 있는 셀은 눈물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살라이버리 글란드에 있는 셀들은 당연히 살라이바, 침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겠죠. 셀들은 이와 같이 무언가 만들어내는 프로틴 신테시스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려면 프로틴 신테시스 말 그대로 합성, 무언가 조합해서 무언가 프로틴을 만들어내는 건데 무언가를 조합한다는 건 그 무언가의 재료가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듯이 이러한 재료들이 셀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셀은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결과물인 프로틴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재료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첫 번째 통로가 어디예요? 멤브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우리가 하나의 토픽으로 뚝 띄어내서 배웁니다. 이 셀 멤브레인은 control the exchange of substance in and out of the cell을 하기 때문에 셀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substance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셀 멤브레인이라는 챕터를 뚝 띄어서 공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cell membrane은 receives messages for the cellular activity. cellular activity가 뭐예요? 셀이 하는 일. 아까 전에도 말했던 팬크리에이즈 셀은 인슐린을 만든다던가 salivary gland 셀은 살라이바를 만든다던가 하는 셀이 본연에 해야 되는 일들을 cellular activity라고 하는데 이걸 항상 해야 돼요? 아니면은 주어진 때에 해야 돼요? 주어진 때? 네, 필요할 때만 해야 되죠. 계속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때, 지금 해야 돼 라는 정보를 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것도 이 셀 멤브레인이 정보를 받는단 말이죠. 즉, 뇌가 팬크리에이즈에게 야, 인슐린 만들어. 그러면 셀 멤브레인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정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됐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셀 멤브레인을 구성하는 재료들에는 뭐가 있냐? 재료가 여기서는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의 사전적 의미는 구조예요. 구조.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헷갈리냐 하면 마치 무슨 모양이나 아니면 뭐 shape 뭐 이런 것들로 착각을 하는데 Structure of Membrane의 structure는 어떤 뜻이냐면 재료의 의미입니다. 멤브레인을 만드는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먼저 멤브레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포스포리피드입니다. 마치 떡볶이를 만드는 기본 재료가 떡이듯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프로틴도 필요하고 콜레스테롤, 글라이콜리피드, 글라이코프로틴들도 필요합니다. 얘네들이 합쳐져서 셀 멤브레인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인 포스포리피드는 이미 여러 번 봤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 글리세롤 하나와 패티 애시드 2개와 포스페이트 그룹을 하나 붙여서 만들어요. 포스페이트 그룹과 글리세롤은 하이드로필릭 헤드를 만들고 패티 애시드 2개는 하이드로포빅 테일을 만듭니다.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글리세롤과 패티 애시드가 접목해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에스터 링크라고 부르죠. 즉 하이드로필릭 헤드와 하이드로포빅 테일이 붙어있는 조인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에스터 링케이지 또는 에스터 링크 또는 에스터 본드라고 부릅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카본이 각각 밑에 있는 테일 부분하고 연결되는 COC 부분을 에스터 링크 또는 에스터 본드 또는 에스터 링케이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하이드로필릭 헤드는 말 그대로 물을 좋아하는 헤드였고 하이드로포빅 테일은 물을 싫어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집어넣으면 물을 좋아하는 하이드로필릭 헤드는 물 안에 들어가고 물을 싫어하는 하이드로포빅 테일은 물 바깥으로 튕겨져 나오게 되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애들을 제가 물 안에 깊이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싫어하는 애들끼리 서로 뭉칩니다. 마치 연예인들 팬클럽 보면 안티팬들은 안티팬클럽을 또 만들듯이
지금 네. 이 꼬리들은 물이 싫으니까 아야 우리 싫어하는 애들끼리 뭉쳐 하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뭉쳐서 연합을 만든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mycel이라고 부릅니다. mycel. 자, 근데 포스폴리피드가 개수만 좀 많으면, 지금 얘는 개수가 적은 거고 개수만 좀 많으면 얘네는 좀 다른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자,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하냐? 저 꼬리들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겠어요? 저 꼬리들 네.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 왼쪽 즉 좌우에는 똑같이 물을 싫어하는 애들끼리 있는데 꼬리의 가장 안쪽 부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채워지고 있겠죠. 가장 요 동그라미 네. 안쪽 중심 부분에는 물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꼬리들은 싫어요. 물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좌우에는 물을 싫어하는 하이드로포빅한 테일들이 보살펴주고 있어도 그 꼭다리 끝에 중심 부분에는 물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 양만 많으면 어떤 구조를 가지려고 해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자, 꼬리 입장에서 봅시다. 좌우에도 물을 싫어하는 하이드로포빅 테일이 있고 마주보는 곳에도 뭐가 있어요? 하이드로포빅 테일이 있어요. 즉 좌우, 위, 아래 다 뭐가 있어요? 물을 싫어하는 테일들끼리 뭉쳐져 있는 스트럭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스트럭처를 만들려면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가지고 있는 포스포리피드들이 양이 많아야겠죠. 조금만 네. 있으면은 이 구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셀 멤브레인의 구조예요. 그래서 셀 안쪽 부분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중심 부분에 보면 하이드로필릭 헤드가 중심 부분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보이죠? 그 네. 부분이 셀 안에 있는 사이토플라즘의 부분입니다. 근데 사이토플라즘도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하이드로필릭 헤드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우리는 물이 좋은데 여기 물이 많네.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가 되어져 있습니다. 셀 멤브레인의 이런 스트럭처, 즉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 스트럭처. 바이라는 건 두 개, 레이어는 어떤 거죠? 층이죠. 그래서 두 층으로 되어진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 스트럭처를 갖게 되면 이러한 스트럭처를 우리가 리포좀이라고 부릅니다. 리포좀. 됐죠? 넘어가서 셀 멤브레인은 아까 전에 포스폴리피드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떡볶이에 떡밖에 안 들어가 있으면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고추장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고 설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맛이 없겠죠. 그냥 떡 맛이겠죠. 셀 멤브레인은 포스폴리피드 말고 다른 애들도 있다고 했어요.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먼저 프로틴이 있습니다. 이 프로틴은 지금 하이드로필릭 헤드 쪽에만 있는 프로틴이죠. 근데 실제로 프로틴들은 하이드로필릭 헤드 쪽에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하이드로포빅 테일 사이에만 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옆에 보이는 글라이코프로틴처럼 아예 그냥 가로질러서 프로틴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글라이코프로틴, 이름이 글라이코프로틴이에요. 얘는 어떤 프로틴이냐 하면 지금 전반적인 그림을 보니까 회색깔 덩어리가 있고 또 머리 꼭지 부분에 12시 방향에 뭐가 있어요? 빨간 색깔 동글동글동글한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카보하이드레이트들이에요. 카보하이드레이트들입니다. 이러한 카보하이드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프로틴이다 그래서 글라이코프로틴이에요. 아하, 글라이코라는 말은 카보하이드레이트라는 말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또 무엇을 갖고 있냐 하면 글라이콜리피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글라이콜리피드들을 잘 보면 11시 방향에 있죠. 글라이콜리피드. 네. 포스폴리피드에 붙어 있어요. 누가? 카보하이드레이트 파트가. 그쵸? 글라이콜리피드는 포스폴리피드에 하이드로필릭한 머리 쪽 부분에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어디 붙어 있다? 포스폴리피드에 붙어 있다. 그게 글라이콜리피드입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초록 색깔 지렁이 같이 생긴 애들이 사이사이에 껴 있어요. 얘네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잘 보면 이 콜레스테롤도 동그란 머리 부분이 있고 꼬불꼬불한 꼬리 부분이 있어요. 동그란 머리 부분은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고 꼬불꼬불한 꼬리 부분은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포스폴리피드랑 다른 점이 있다면 포스폴리피드는 꼬리가 두 개였지만 얘는 꼬리가 하나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보니까 콜레스테롤은 자신의 하이드로필릭한 헤드는 포스폴리피드의 하이드로필릭한 헤드 쪽이랑 같이 연합해서
라인이 되어져 있고 하이드로포빅한 콜레스테롤의 테일은 포스폴리피드의 하이드로포빅 테일과 같이 연합해서 라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또 네. 뭐가 있냐면 트랜스포트 프로틴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혹시 이해가 안 갈까봐 제가 설명을 해주자면 트랜스포트 프로틴은 마치 휴지심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휴지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실린더 쉐입에다 가운데 구멍 뻥 뚫려져 있는 거. 그쵸? 지금 이 네. 트랜스포트 프로틴은 그 휴지심처럼 생긴 모양인데 휴지심을 세로로 쭉 자르면 동그랗게 움푹 파인 부분만 보이잖아요. 그 부분만 보인 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됐죠? 자,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애들이 합쳐져서 만든 이 셀 멤브레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포스폴리피드, 프로틴, 콜레스테롤, 글라이코리피드, 글라이코프로틴들이 합쳐져서 셀 멤브레인을 만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애들이 합쳐져서 만든 셀 멤브레인의 스트럭처를 우리는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플루이드는 어떤 친구들은 액체라고 생각하던데 액체가 아니라 유체입니다. 플루이드는 anything that can flow, 흐를 수 있는, flow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플루이드예요. 액체랑은 뭐가 다르냐? 자, 생각해 봅시다. 투스페이스트, 치약을 매끌매끌한 판때기 위에 올려놓고 90도로 기울이면 치약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그러니까 치약도 플루이드죠. 근데 치약이 리퀴드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플루이드는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다. 꼭 액체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 아니다. 플루이드 안에는 기체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안방에서 아빠가 한쪽 코너에서 빵구를 뿡 끼면 빵구가 플로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빵구 플로우가 있을 수 있죠. 방구는 기체인데 기체도 뭐다? 플로우 할 수 있으니까 플루이드다. 그럼 플루이드는 액체 기체뿐 아니라 약간 젤리-like 스트럭처 같은 콧물은 좀 뭔가 액체 같은가? 아니면 투스페이스트 같이 어디 솔리드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리퀴드라고 말하기도 그런 어떤 그 사이의 것도 흐를 수 있으면 플루이드라고 표현을 한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셀 멤브레인을 왜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하냐? 왜냐하면 우리 셀 멤브레인은 이렇게 흐물텅 플로우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외부에서 압력이 와도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흐물텅 플로우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하필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할까요? 모자이크의 뜻이 뭐예요? 모자이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자, 모자이크는 이런 게 모자이크예요. 작은 조각들을 바둑판식 배열로 이렇게 한 거. 즉 서로 다른 조각들이 합쳐져서 연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완성품을 만드는 것을 모자이크라고 해요. 우리 셀 멤브레인도 여러 가지 애들이 연합하고 합쳐져서 셀 멤브레인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프로틴들 있죠. 프로틴, 글라이코프로틴, 아니면 또 누가 있죠? 트랜스포트 프로틴 같은 이런 프로틴들. 이 프로틴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닷가에 둥둥 떠 있는 튜브 마냥 저 멤브레인 사이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럼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의 데피니션은 어떻게 말하냐?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란 in a fluid phospholipid bilayer 유체 같은 플루이드 같은 흐를 수 있는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 안에 프로틴들이 있는데 걔네가 어떻다? free to move around,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입니다. 얘네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하나 펴왔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초록 색깔 동그라미, 저 살색깔 동그라미, 살색이라 그러면 요즘 안 된다면서요? 저 아이보리 색깔 동그라미들이 프로틴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저 프로틴들이 바닷가에 떠 있는 튜브 마냥 막 좌우로 막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 우리의 멤브레인에는 여러 가지 프로틴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어디다 쓰이냐?
가장 먼저 저 동그라미 제가 쳐놓은 그림 있죠? 저 Y자 모양으로 네. 생긴 거. 제가 글라이코프로틴 또는 글라이콜리피드가 가지고 있는 글라이코 섹션이잖아요. 이 글라이코프로틴과 글라이콜리피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글라이코프로틴은 메신저 리시버 역할을 합니다. 메신저 리시버.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뇌가 팬크리에이즈 셀에게 야, 인슐린 만들어라 라는 정보를 줬어요. 그럼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글라이코프로틴의 저 글라이코 섹션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글라이콜리피드가 이거를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물질인지 아니면 내가 원래도 이 생명체 안에 존재하던 이 생명체에 소속된 물질인지를 표현하는 것도 저 글라이코프로틴, 글라이콜리피드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안티젠이라고 표현하는 애들도 저 글라이콜리피드, 글라이코프로틴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휴지심 같은 실린더 모양들이 있어요. 이 모양들이 바로 프로틴 채널들인데 이 프로틴 채널들로 facilitated diffusion과 active transport가 가능합니다. facilitated diffusion은 일반 diffusion하고는 좀 달라요. 일반 diffusion은 그냥 확산, 그냥 from higher concentration에서 lower concentration으로 particle이 move하는 게 그냥 diffusion이라면 facilitated diffusion은 반드시 이렇게 프로틴 채널을 지나가는 diffusion이 facilitated diffusion이에요. active transport는 facilitated diffusion하고 비슷하게 프로틴 채널을 저렇게 지나가야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facilitated diffusion은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이지만 active transport는 from lower concentration to higher concentration 반대고 ATP 통행료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플루이디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셀 멤브레인은 플루이드한 게 좋을까요? 안 플루이드한 게 좋을까요? 플루이드 한 개 좋을 것 같아요. 정답! 플루이드 한 게 좋습니다. 그 플루이디티를 높이려면 첫 번째, unsaturated fat이 많으면 많을수록 플루이디티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자, 오른쪽에 제가 연필 그림을 두 개를 준비했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첫 번째 사진에는 연필이 나란히 일자로 붙어 있죠. 저 경우 네. 플루이디티가 높지 않을 거예요. saturated fat들은 꺾여져 있는 부분이 없이 일자로 쭉 뻗은 패티 애시드들이었죠. 고로 포스폴리피드들이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플루이드랑은 좀 거리가 먼 스트럭처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연필 사진처럼 unsaturated fat을 가지면 약간 연필과 연필 사이에 공간이 있듯이 포스폴리피드 사이에 공간이 좀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플루이디티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두 번째, higher temperature increase the fluidity of membrane.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fluidity는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요, 초콜릿을 생각해 보세요. 초콜릿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flow하죠, 더 잘 흐르죠. 마찬가지로 우리 membrane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fluidity가 더 높아집니다. 세 번째, shorter tails increase the fluidity of membrane. 우리 아까 전에 saturated와 unsaturated fat을 봤죠? 저 이그젬플에서는 카본 개수가 10개였어요. 근데 카본이 더 짧으면 짧을수록 개수가 더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멤브레인 플루이디티는 증가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각각의 이 셀 멤브레인을 만드는 스트럭처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셀 멤브레인을 만드는 애들은 포스폴리피드, 프로틴, 콜레스테롤, 글라이콜리피드, 글라이코프로틴 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스트럭처들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포스폴리피드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프로틴들 중에서도 트랜스포트 프로틴도 있고 글라이코프로틴도 있었고 또 글라이콜리피드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포스폴리피드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포스폴리피드는 하이드로필릭 헤드와 하이드로포빅 테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제 지겹죠? 하이드로필릭 헤드는 폴라합니다. 맞죠? 폴라 네. 기억나죠? 하이드로포빅 테일은 논폴라입니다. 그쵸?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 하이드로필릭 헤드와 하이드로포빅 테일 중에서 어디가 더 면적이 넓습니까?
하이드로필릭 헤드가 더 면적이 넓습니까? 하이드로포빅 테일이 더 면적이 넓습니까? 필릭이요. 하이드로포빅 테일이 훨씬 더 넓어요. 자, 봅시다. 아까 우리가 셀 멤브레인은 리포좀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그림을 보면 동글동글한 머리가 차지하는 면적 공간이 더 넓어요? 아니면 꼬리가 차지하는 부피가 더 넓어요? 면적 부피가 더 넓어요? 꼬리가 차지하는 꼬리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요. 네. 그쵸? 고로 우리의 셀 멤브레인은 폴라하다, 논폴라하다? 이거는 폴라. 땡! 우리의 셀 넌- 멤브레인은 논폴라하다. 왜냐하면 하이드로포빅 테일이 차지하는 부피가 하이드로필릭 헤드가 차지하는 부피보다 더 많기 때문에 셀 멤브레인은 하이드로포빅하다, 즉 논폴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셀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폴라 서브스텐스일까요? 논폴라 서브스텐스일까요? 논폴라 서브스텐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하이드로포빅 테일, 즉 논폴라한 구간이 하이드로필릭 헤드, 즉 폴라한 구간보다 면적이 더 넓으니까 여기 그림만 봐도 그렇죠. 헤드가 차지하는 부피보다 꼬리가 차지하는 부피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네. 멤브레인은 전반적으로 하이드로포빅한, 즉 논폴라한 서브스텐스가 더 잘 지나갈 수 있다. 하이드로필릭한, 즉 폴라한 몰리큘들은 지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럼 셀 멤브레인에서 포스폴리피드가 하는 역할은 뭐다? 정리하자면 포스폴리피드는 폴라한 몰리큘들이 지나갈 수 없게 한다. 다시, 포스폴리피드는 폴라 몰리큘이 지나갈 수 없게 한다. 포스폴리피드는 폴라 몰리큘이 지나갈 수 없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셀이 셀룰러 액티비티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셀룰러 액티비티는 각각의 셀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러면 셀이 셀룰러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준비물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준비물들은 폴라 서브스텐스예요. 선생님, 그러면 폴라한 애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멤브레인은 폴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셀 안에 이미 가두고 있는, 우리가 감금하고 있는 폴라한 몰리큘들이 쉽게 바깥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셀이 필요로 돼요. 하는 물질들은 셀 안에 잘 감금되어져 있어야 돼요. 잘 가둬져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밖으로 쉽게 나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셀 멤브레인은 전반적으로 하이드로포빅 테일의 리즌이 더 많아서 논폴라한 리즌이 더 커서 폴라한 애들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준비물을 잃어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우리 셀 멤브레인은 콜레스테롤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초록 색깔 콜레스테롤들. 콜레스테롤은 하이드로필릭 헤드 하나에 하이드로포빅 테일 하나를 가진 추파추스 모양의 아이들이었죠. 이 애들이 셀 멤브레인 사이사이, 포스폴리피드 사이사이에 껴 있습니다. 얘네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자, 대부분 애니몰들은 이러한 콜레스테롤들이 많고 플란트들은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애니몰하고 플란트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애니몰들은 콜레스테롤이 많고 플란트들은 대체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자, 콜레스테롤들은 첫째로 Mechanical Stability of Membrane을 높입니다. 멤브레인이 튼튼하게 존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셀 월을 가지고 있는 플란트는 셀 멤브레인이 그렇게까지 튼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걸 수도 있겠죠. 둘째로 콜레스테롤은 strengthen the membrane in between the phospholipid molecule. 포스폴리피드 몰리큘 사이사이에서 멤브레인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새 사용하는 플라스틱 백들은 무슨 바이오 디그레더블한 플라스틱 백이다 이래가지고 비닐봉지들이 쉽게 찢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옛날 선생님 어렸을 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쓰던 플라스틱들은 굉장히 튼튼했거든요. 근데 요새 플라스틱 백들은 바이오 디그레더블이다. 네, 굉장히 흐물렁흐물렁하죠. 우리 멤브레인이 그런 식이라면 쉽게 터져버릴 수 있을 텐데 이 콜레스테롤이 중간중간에 껴있음으로 인해서 멤브레인이 좀 더 튼튼해지는, strengthen해지는 그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이 콜레스테롤들은 플루이디티를 줄여줘요. 선생님, 플루이디티가 높은 게 좋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플루이디티가 높은 게 좋습니다만은 또 너무 플루이디티가 좋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쉽게 멤브레인이 찢어진단 말이죠. 그쵸? 쉽게 멤브레인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콜레스테롤이 그것을 막아줍니다. 자, 넷째로 자 생각해보세요. 멤브레인이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스폴리피드 테일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서 그래서 플루이디티가 점점 낮아져요. 우리 아까 전에 플루이디티가 높아질 수 있는 팩터 중에 템퍼리처가 있었죠. 두 번째, 템퍼리처가 높아야 플루이디티가 높다. 반대로 얘기하면 템퍼리처가 낮으면 플루이디티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왜? 꼬리들끼리 서로 가까이 붙으니까. 근데 플루이디티가 이렇게 낮아지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콜레스테롤은 이럴 때 언제? 온도가 낮을 때에는 반대로 플루이디티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왜? 꼬리들이 가까이 붙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스트럭처를 보면 콜레스테롤들이 테일들 사이사이, 포스폴리피드 사이사이에 껴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낮을 때 테일들끼리 서로 붙으려고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중간에서 못 붙도록 방해 역할을 하는 거죠. 즉 플루이디티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넘어가서 다섯 번째. 콜레스테롤에는 하이드로포빅 테일들이 있었어요. 그쵸? 이 테일들은 폴라한 몰리큘이 지나갈 수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포스폴리피드 테일들이 하던 역할 아닌가요?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콜레스테롤 꼬리도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이 하이드로필릭 테일들은 particularly important in myelin sheath, which surrounds the nerve cell. 자, 요거는 좀 다른 챕터 내용인데 우리가 coordination이라는 챕터를 IGCSE에서 배웠어요. 거기서 nerve cell, 즉 뉴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뉴론은 이러한 스트럭처를 가졌었습니다. 뉴론들은 electric impulse를 운반해주는 transport electric impulse를 해주는 역할을 했죠. 이때 이 뉴론을 지나가는 electric impulse는 말 그대로 electric, 전기란 말이죠. 근데 이 전기 impulse들이 바깥으로, 셀 바깥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 뉴론 바깥으로, nerve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electric impulse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뜨거운 물체를 만졌다라는 electrical impulse가 없어지면 손을 못 대겠죠. 뜨거운 걸 잡고 난 다음에 손을 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론들은 electric impulse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인슐레이션이 돼야 돼요. 전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러한 인슐레이션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마일린쉿, 지금 이 그림에서 노란 색깔 밀가루 덩어리 같이 생긴 저건데 저게 이제 뉴론 바깥에를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로 만들어졌다?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글라이콜리피드들에 대해서 봅시다. 글라이콜리피드 또 글라이코프로틴들은 리피드에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붙었거나 아니면 프로틴에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붙어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저 아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첫째, 리셉터 몰리큘의 역할을 한다. 리셉터의 역할을 한다는 건 제가 아까부터 설명을 했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팬크리에이즈에 있는 셀들은 뇌가 인슐린을 만들어 라는 정보를 주면 이 멤브레인에 있는 글라이콜리피드, 글라이코프로틴들이 네, 정보 받았습니다 하고 받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두 번째, 이 글라이코프로틴과 글라이콜리피드들은 셀-투-셀 레코그니션을 합니다. 셀-투-셀 레코그니션은 무엇이냐면 자, 저는 혈액형이 A형이에요. 저희 남편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그러면 저희 남편의 피를 뽑아서 제 몸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되겠죠. 저는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아플 거예요. 병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몸 안에 있는 화이트 블러드 셀들이 제가 지금 수혈받은 피 안에 AB형 피 안에는 B형, 여기서 B형, A형의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A형, B형은 약간 이런 거예요. 종류, A형 종류, B형 종류, C형 종류 약간 이런 겁니다. A, B, C가. 됐죠? 그러면 A, B형이라는 거는 A형 블러드도 가지고 있고 B형 블러드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피를 받았을 때 제 몸에 있는 화이트 블러드 셀들이 A형은 친근한데 근데 왜 B형 넌 처음 본다? 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B형들은 이 화이트 블러드 셀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이 B형은 제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니까. 그럼 얘가 A형인지 B형인지 제 몸에 있는 화이트 블러드 셀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그 구분할 줄 알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글라이코프로틴과 글라이콜리피드에서부터 오는 역할들이에요. 세 번째, 엔자임. 자, 글라이코프로틴과 글라이콜리피드는 엔자임의 역할을 해준다. 뚱땅지같이 무슨 갑자기 엔자임이요? 우리 멤브레인에서도 케미컬 리액션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멤브레인에서도 케미컬 리액션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케미컬 리액션들은 엔자임이 필요하죠. 안 그러면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이 글라이코프로틴과 글라이콜리피드들이 엔자임의 역할을 해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 멤브레인에는 트랜스포트 채널 또는 캐리어 프로틴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휴지심 모양의 저 아이가 트랜스포트 프로틴이었습니다. 즉 프로틴 채널, 프로틴 캐리어였어요. 이런 애들은 폴라 몰리큘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줘요. 왜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셀 멤브레인은 대부분 포스포리피드로 만들어져 있는데 포스포리피드는 논폴라 리전이 부피가 더 커서 논폴라한 애들은 지나갈 수 있지만 폴라한 애들은 지나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셀들은 폴라한 애들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로 지나가야 되냐? 바로 이 트랜스포트 프로틴을 가로질러서 지나갈 수 있다. 있어요. 네. 자, 반대로는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안에 가두고 있는 그런 폴라 몰리큘들은 멤브레인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고 트랜스포트 프로틴은 들어오는 것만 가능하니까 이 안에 잘 가둬지게 돼 있겠죠. 네, 넘어갑시다. 우리 프로틴들은 멤브레인에서 군데군데 또 찾아볼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프로틴들이 있는데 첫째로 사이토스켈레톤이라는 프로틴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proteins inside the cell membrane, 셀 멤브레인 안에 있는 프로틴들이어서 어떤 구조적인 것에 도움을 줘요. 여기서 구조는 스트럭처, 쉐입의 의미의 구조예요. 이 스트럭처가 잘 유지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No wonder 이름이 사이토스켈레톤이죠. 스켈레톤은 뼈 이런 의미고 사이토는 셀, 그래서 셀의 뼈대 역할을 해주는 프로틴들도 셀 멤브레인에 있다. 두 번째, 다른 프로틴들의 역할은 다른 프로틴들이 중간중간에 껴 있었어요. 우리 그림 보면, 그쵸? 프로틴들이 멤브레인 사이사이에 껴 있었단 말이죠. 얘네들은 여러 가지 올거넬들, 다른 종류의 올거넬들의 멤브레인에도 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엔자임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틴들마다 해야 되는 다른 역할들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 AS에서 다루진 않을 거라서 깊게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셀 멤브레인은 지금 보니까 스트럭처들마다 각각 다른 다른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셀 멤브레인에서 글라이코프로틴과 글라이콜리피드가 좀 색다른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한데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 거예요. 바로 셀 시그널링입니다. 셀 시그널링, 시그널이 뭔지 알죠? 정보를 주고받는 게 시그널링이에요. 이 글라이코 프로틴과 글라이코 리피드들의 저 글라이코 부분이 셀 시그널링을 하는데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 셀 시그널링이란 It's a mechanism by which cell detect and respond to external stimulus. 외부에서 오는 스티뮬러스가 뭐였죠? 변화, change였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변화에 디텍트, 감지를 하고 레스폰드, 반응을 하게끔 하는 그 첫 번째 메커니즘이 바로 셀 시그널링이에요. 또 두 번째, enables cell communication.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self와 non-self, 즉 cell to cell recognition, 내가 나인지 내가 다른 데서부터 온 셀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이 셀 시그널링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즉 글라이코리피드, 글라이코프로틴의 글라이코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셀 시그널링이 어떻게 스티뮬러스를 디텍트하고 리스폰드 하는지를 볼게요. 자, 조금 내용이 길어 보이지만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브레인이 어떡하지? 우리 인슐린 필요해. 지금 블러드에 글루코즈 레벨이 너무 높아. 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브레인이 팬크리에이즈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아, 인슐린 만들어야 돼. 라는 시그널을 보내죠. 그러면 이 시그널은 대부분 호르몬이거나 아니면 일렉트릭 임펄스일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호르몬이면 호르몬은 케미컬이에요? 아니에요? 케미컬 서브스텐스가 맞아요. 맞죠. 만약에 electrical impulse라면 electric impulse는 chemical substance가 아니지만서도 혹시 coordination 챕터를 기억하고 있다면 뉴론의 마지막 electric impulse 마지막 저 끄트머리에 오면 이 뉴론에서 반대편 뉴론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뉴로트랜스미터라는 케미컬을 만들었었어요. 네. 결국 호르몬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아니면 너브로 일렉트리컬 임펄스로 정보를 전달하던 결국은 케미컬 서브스텐스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네, 이러한 케미컬 서브스텐스를 싸잡아서 리간드라고 부를 거예요. 됐죠? 네. 네, 그럼 이 리간드가 어디에 오냐 하면 셀 멤브레인에 있는 글라이콜리피드 또는 글라이코프로틴에 옵니다. 자, 왔어요. 그 처음 리간드 정보를 받아들이는 프로틴을 리셉터 프로틴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 리셉터 프로틴의 리셉터 구간에 이 리간드가 달라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네, 그러면 이 달라붙은 리간드를 이 리셉터 프로틴이 정보를 파악을 해요. 이게 무슨 정보인가? 왜냐하면 암호화된 메시지거든요. 그럼 이 암호를 해석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석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recognize the ligand라고 말을 해요. 이 리간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recognize를 합니다. 됐나요? 네. 네, 그러면 recognization이 다 끝나면 이 리셉터가 모양이 바뀌어요. 모양이 싹 바뀝니다. 쉐입이 바뀌어요. 쉐입이 바뀌면서 멤브레인 안에서 이 리셉터 프로틴이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번에 보면 receptor spans the membrane이라고 나왔어요. 보이죠? receptor spans the membrane. 자, 움직입니다. 그러면 message enters the cell. 이제 메시지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전에 해석을 끝냈기 때문에 안전한 메시지다. 이 메시지 뇌가 보낸 거 맞다. 라는 정보 판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야 메시지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자, 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이제 누가 받냐? 그 안에 있는 우리 집 집사가 받습니다. 집사라서 이름이 뭐예요? G 프로틴. 우리 집 집사가 받습니다. G 프로틴이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함부로 전달이 되지는 않고 이제 이 집사가 이 메시지를 세컨드 메신저로 바꿉니다. 암호를 해석해서 바꿔줘요. 그럼 이 세컨드 메신저가 또 어디로 가요? 엔자임으로 갑니다. 그 옆에 있는 엔자임으로 가요. 이 메신저가 세컨드 메신저가 엔자임으로 가면 그 엔자임이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엔자임이 또 다른 메신저를 만들어요. 이번에는 또 터셔리 메신저를 만들겠죠. 그러면 또 그게 또 다른 엔자임을 액티베이션을 해요. 그럼 그 엔자임은 또 쿼터너리 메신저를 만들겠죠. 그럼 또 얘는 또 메신저를 만들어요. 그럼 또 그 옆에 있는 또 엔자임이 액티베이션이 되겠죠. 그럼 반복돼요. 엔자임 액티베이션, 새로운 메신저, 엔자임 액티베이션, 새로운 메신저, 엔자임 액티베이션, 새로운 메신저. 마치 소문이 와전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정보가 증폭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게 있죠. 허벅지를 봤는데 엉덩이 봤다 그런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렇게 와전이 돼요. 뭔가 부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 시그널링 캐스케이드라고 부릅니다. 시그널링 캐스케이드. 계속 뭔가 부풀려지는 과정이에요. 연속적으로. 이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지금 보니까 amplification, 확대, 확장이 일어난대요. 정보의 확장. 즉
우리의 뇌는 팬크레이즈 셀에게 야 인슐린 만들든가 만들가 뭐 이렇게만 정보를 전달했어도 우리 셀에 도착을 한 순간부터 큰일 났습니다. 인슐린을 100개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세컨더리 메신저가 큰일 났습니다. 인슐린을 10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쿼터너리 메신저가 큰일 났습니다. 인슐린을 100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점점 와전이 되는 거예요. 증폭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주인한테 메신저가 갑니다. 주인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 셀 안에 있는 뉴클리어스예요. 그럼 이 뉴클리어스는 큰일 났군. 인슐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야겠군. 이라는 정보를 받아서 DNA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DNA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열심히 복사를 해서 그 복사본인 mRNA를 뉴클리어스 밖으로 내보내면 밖에 있던 라이보솜이 이 mRNA를 받아가지고 그 정보대로 뭘 만들어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틴 신테시스입니다. 이해되나요? 아, 네. 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글라이코프로틴, 글라이콜리피드는 셀 시그널링 말고도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셀 커뮤니케이션 또는 셀 투 셀 레코그니션을 한다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글라이콜리피드와 글라이코프로틴들은 글라이코 섹션을 갖고 있는데 저 글라이코 섹션 중에서는 안티젠이라고 불리우는 섹션들이 있어요. 안티젠이라고 불리우는 섹션들은 marker for self 또는 non-self, 내가 난지, 내가 밖에서 온 물질인지를 판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안티젠인데 이 안티젠은 뭘로 만들어졌다? 글라이코리피드, 글라이코프로틴의 글라이코 섹션으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마치 우리의 티셔츠는 코튼으로 만들어졌고 빨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노트북은 쇠로 만들어졌듯 안티젠은 글라이코프로틴, 글라이코리피드의 글라이코 섹션으로 만들어졌다. 이해되나요? 네. 네. 가장 흔한 이그젠플이 블러드 타입이어서 제가 이그젠플로 블러드 타입을 갖고 왔어요. 블러드 타입 AB, O가 있죠, 지금. 블러드 네. 타입 A는요. A형의 안티젠을 가지고 있어서 블러드 타입 A예요. 그래서 우리가 A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A형은 형태의 형자예요. A 형태. 즉 지금 이 그림에서는 동글동글한 형태. 저게 바로 글라이코 섹션이죠. 저게 바로 안티젠입니다. 안티젠이 A형이면, 즉 안티젠이 동글동글한 A형이면 이 사람의 혈액형은 A형이 되는 거고 안티젠이 저 다이아몬드 모양이면 뾰족뾰족한 다이아몬드 모양, 즉 B형 모양이면 이 사람의 피는 B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둘 다 가지고 있으면 AB형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의 안티젠이 대머리라서 아무 형태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O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O라고 불러요, 쌤? 왜 C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자면 O형은 지금 보니까 안티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나요? 혹시 숫자 셀 때 0, 1, 2, 3, 4, 5, 6를 셀 수도 있고 가끔 5, 1, 2, 3, 4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핸드폰 번호 말할 네. 때 0, 1, 0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0, 1, 0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없다. 네. 제로의 의미가 이 5입니다. 그래서 블러드 타입 5는 안티젠이 없는 형, 안티젠이 제로인 형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챕터 이름이 셀 멤브레인이었고 셀 멤브레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셀 시그널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네. 셀 시그널링 말고 또 멤브레인의 역할이 뭐였냐면 movement in and out of the cell이었어요. 누가 들어오고 또 누가 나갈 수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게 셀 멤브레인의 역할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각 파트별로 포스폴리피드, 콜레스테롤 또 다른 애들별로 우리가 알아봤었죠. 네. 자, 근데 전반적인 제너럴 텀은 안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 제너럴 텀을 한번 알아봅시다. 셀 멤브레인이 어떻게 몰리큘을 안으로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패시브 트랜스포트의 방법으로 몰리큘들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다. 이 패시브 트랜스포트에는 diffusion, pixelated diffusion 그리고 osmosis가 있고 또는 액티브 트랜스포트로 몰리큘들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다.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패시브 트랜스포트와 다르게 에너지를 이용해서 억지로 끌고 오는 거였죠. 패시브 트랜스포트는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from lower concentration to higher concentration. 뿐만 아니라 엑소사이토시스와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몰리큘들이 셀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자, 먼저 diffusion부터 좀 자세히 봅시다. diffusion의 definition은 movement of particles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이었어요. 뭐 어떤 멤브레인도 필요 없고 사실은 그냥 어떤 물질이 확산, 퍼져나가는 게 diffusion이었습니다. 또 이 diffusion은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고 surface area가 높을수록 빠르고 concentration gradient가 높을수록 빠르고 nature of substance, 즉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훨씬 더 빨랐었습니다. 자, diffusion 말고 두 번째 우리 뭐 있었냐면 facilitated diffusion이 있었어요. diffusion하고 다르게 facilitated diffusion은 transport 프로틴을 통과해서 이 몰리큘들이 움직이는 거였죠. 그러나 여전히 from higher concentration에서 to lower concentration으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왜 필요했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셀 멤브레인은 논폴라한 애들만 지나갈 수 있는데 정작 셀은 폴라한 애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틴 채널 또는 트랜스포트 프로틴이 필요하고 트랜스포트 프로틴을 통해서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으로 몰리큘이 이동하는 것을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죠. 자, 그때 트랜스포트 프로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널 프로틴, 두 번째 캐리어 프로틴이에요. 채널 프로틴은 지금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봅시다. 채널 프로틴은 멤브레인 프로틴이다. 즉 멤브레인에 껴있는 프로틴이고 픽스드 쉐입이다. 즉 모양이 정해져 있다.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또 워터 필드 포어로 되어져 있다. 즉 안에 물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most of hydrophilic 또는 ions 또는 여긴 안 썼지만 polar substance들이 can pass through 지나갈 수 있다. 채널 프로틴으로 polar substance가 지나갈 수 있다. 두 번째 자 블랙 포인트 carrier 프로틴이라고 써져 있어요. carrier 프로틴은 역시나 멤브레인 사이에 껴져 있는 멤브레인 프로틴인데 채널 프로틴하고 다르게 flexible shape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only specific ions can pass through. 이 모양에 해당하는 애들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양에 해당하는 애들만 지나갈 수 있어요. 마치 열쇠 같은 거죠. 자, both proteins are also used during active transport. 이렇게 이름을 붙인 채널 프로틴과 캐리어 프로틴 중에서는 facilitated diffusion이 아니라 active transport에 사용되는 애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채널 프로틴과 그리고 캐리어 프로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채널 프로틴은 다른 말로 게이트라는 말도 씁니다. 게이트. 채널 프로틴 어떤 애였어요? 자, 채널 프로틴 픽스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폴라한 애들이 좌우로 막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틴. 그런 프로틴을 게이트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 게이트가 소듐 게이트도 있고 포타슘 게이트도 있는데 소듐 게이트는 소듐만 지나갈 수 있고 포타슘 게이트는 포타슘만 지나갈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캐리어 프로틴 같은 거 아니에요? 캐리어 프로틴이 모양이 변하는 애들이었고 스페시픽한 애들이 지나갈 수 있다면서요. 똑같이 채널 프로틴이어도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을 때에는 스페시픽한 몰리큘 이름과 같이 붙기 때문에 걔만 지나갈 수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정해진 모양이 있고 즉 채널 프로틴이고 특정한 애만 지나갈 수 있다. 즉 게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리어 프로틴은 open and close by changing shape. 모양을 바꿔가면서 열리거나 닫힐 수 있는 프로틴입니다. 이해가 안 갈까봐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런 애들이 바로 캐리어 프로틴입니다. 먼저 빨간 색깔 폴라 몰리큘이 왼쪽 상단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캐리어 프로틴이 모양을 바꿔서 문을 닫고 반대쪽으로 문을 열어서 반대쪽으로 이 빨간 색깔 몰리큘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네,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오스모시스예요. 오스모시스는 역시나 패시브 트랜스포트였는데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는 트랜스포트죠? 워터의 트랜스포트를 지칭하는 트랜스포트죠. 그래서 워터 파티클이 움직이는 게 오스모시스예요. 데피니션은 movement of water particle from higher water potential to lower water potential. 여기서 concentration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higher water potential이라는 뜻은 equals lower concentration하고 똑같은 거예요. concentration은 농도죠. 즉 higher water potential이라는 건 물이 많다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농도가 짙은 거예요? 농도가 옅은 거예요? 농도가 옅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higher water potential이란 뜻은 lower concentration이 되니까 오스모시스 데피니션 쓸 때 concentration이라고 쓰지 않도록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위에 있는 노란 색깔 동그라미들은 애니멀 셀이고 밑에 있는 네모네모한 그림들은 플란트 셀인데 워터가 바깥으로 너무 많이 나가서 애니멀 셀 모양이 찌그러지는 걸 shriveled라고 표현하고 워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애니멀 셀이 터지는 걸 raised 됐다고 얘기하고 워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양이 똑같아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 땐 normal animal cell shape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플란트 셀의 네. 경우 셀 월이 freely permeable 해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너무 쉬웠어요. 물이 나가는 게 너무 많을 경우 셀 월은 튼튼하니까 쪼그라들지는 않고 그 안에 있는 네. 셀 멤브레인만 쪼그라드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plasmolized라고 얘기를 했었고 물이 많이 들어와서 플란트 셀 안에 물이 빵빵하게 차지면 셀 월이 튼튼하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지만 빵빵한 쉐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럭처를 터지드하다고 얘기한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플란트 셀이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거의 같아서 딱 예쁜 모양으로 잡혔을 때 우리는 플란트 셀이 플락시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액티브 트랜스포트로 가봅시다.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패시브 트랜스포트의 반대였어요. 그쵸? 네. From lower concentration to higher concentration using ATP through membrane protein을 지나서 하는 거다 였습니다. 그쵸? 제가 아까 잠깐 까먹었는데 깜빡했는데 죄송해요. 오스모시스에서 반드시 through partially permeable membrane이란 단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Movement of water particle from higher 네. to lower water potential through partially permeable membrane. 자,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 lower concentration에서 higher concentration으로 움직이는 거고 반드시 멤브레인 프로틴을 지나가야 되는 거다. 제가 여기 지금 이그젬플 하나 써놨어요. 누구냐 하면 소디움 포타슘 펌프예요. 선생님 얘는 또 뭐예요? 멤브레인 트랜스포트의 이름입니다. 멤브레인 프로틴의 이름이에요. 지금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보니까 포타슘 2개를 바깥으로 밖에서부터 가지고 들어오면 소듐 3개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펌프예요. 근데 그때 에너지 ATP가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됐나요? 네. 네. 자, 넘어가서 엔도사이토시스와 엑소사이토시스를 봅시다. 엔도사이토시스는 외부에서부터 물질을 갖고 들어오는데 외부에서부터 셀 안으로 물질을 갖고 들어올 때 셀 멤브레인이 조그마한 베시클을 만드는 게 엔도사이토시스고 엑소사이토시스는 반대로 셀 안에 있는 물질을 셀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데 셀 안에 있던 베시클이 멤브레인하고 합쳐지면서 그 안에 있던 물질을 셀 바깥으로 뱉어내는 것이 엑소사이토시스였어요. 그림으로 보면 요런 게 엔도사이토시스 안으로 들여보내서 그래서 멤브레인이 점점 쪼글쪼글해지면서 베시클을 만드는 게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는 안에 있던 물질이 바깥으로 내보내질 때 멤브레인하고 베시클이 합쳐지면서 그 안에 있던 물질이 바깥으로 뱉어지는 게 엑소사이토시스였습니다. 됐죠? 네. 네,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제 우리 멤브레인 챕터가 끝났습니다.